외국어를요, 모국어처럼 구사를 할 수 있으려면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네, 맞아요.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근데 그 질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워야 하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를요, 모국어처럼 구사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사춘기 이전에 배워야 한다고 미국의 그 유명한 신경생물학자 레너버그 박사가 주장을 했는데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때. 네. 그에 따르면은요, 언어의 발달은 뇌의 발달과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 즉 모국어 수준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사춘기 이전에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요, 선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때 일어나는 그 여러 뇌 활동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습득이 되기 때문에요, 외국어를 배우기가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구사 능력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춘기 이후에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요, 모국어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 잘 이해가 되시죠? 어린이의 정신 발달, 특히 논리적인 사고 발달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도요, 사춘기를 전후로 하여 사람들의 그 인식 작용하는 과정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즉, 사춘기 이후에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그 인식 과정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일어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수학을 배울 때 일어나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이론도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미국의 레너버그의 가설을 아주 튼튼히 뒷받침을 해준 것이랍니다. 레너버그의 학설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어서요, 이제는 멀티플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개념이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능력에 쇠퇴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출생 당시에는요, 모든 언어의 그 음성학적 구별이 가능하지만 생후 6에서 8개월이 지나면요, 특정 언어 음운이 우리 보통 전문적으로 포넴이라고 표현하죠. 그 선천적인 인지 구별 능력이 아주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듣는 음운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생후 보통 8, 9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영어의 음운인 그 떠나다 하는 leave와 또 살다 하는 live. 네. 하나는 긴 이고 하나는 짧은 이죠. 네. 이 차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세요? 한국어에는 이 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미국처럼 네, 긴 이와 짧은 이가 없고 한국에는 그냥 이 하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어 구조라든가 그 문법의 선천적인 습득 능력은 또 8세, 8살을 전후해서 점점 쇠퇴해 간다는 것을 또 발견한 학자들도 여럿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휘 습득 능력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언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직접 늘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신조어라든가 새로운 그러한 어휘들을 익혀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쇠퇴하는 시기가 어떤 특정 연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살지 않은 순수 국내파인 우리 대부분, 저도 순수 국내파죠. 네, 한국어에는 없는 그러한 음운 구별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음운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서로 다른 어휘는 계속해서 구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어휘의 수를 우리가 늘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운을 구별하는 능력하고, 그쵸? 어휘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알아가는 능력은 계속이 되는 거고요. 잘 쇠퇴가 되지 않죠. 반면 음운을 구별하는 능력은 일정 시점에 쇠퇴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 능력의 어느 면을 보는가에 따라서요,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이 쇠퇴하거나 또 소멸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요즘 정말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외국어를 일찍, 외국어의 조기 교육이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외국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요, 주위에서는 정말 자칭 바이랭골, 즉 모국어 수준으로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이랭골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한 언어 환경에서 다른 언어 환경으로 옮겨간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바이랭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랭골에 대한 정의를요, 우리가 2개 국어에 관한 동등한 언어 지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이거는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언어 지식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지식을 다른 언어 지식과 비교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2개의 언어로 똑같은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로 그 workout,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는 workout 하면은 그 뜻을 알지만 우리말로는, 그쵸?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workout을 한국말로 모른다고 해서 우리말 한국어를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절대 아니죠. 이분들 한국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바이랭골은 문화와 사회적 수준이 엇비슷한 2개의 언어 집단으로부터 동시에 그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그 티에리 박사의 정의를 저는 참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른다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영어 잘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이랭골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원어민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 영어 잘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어야 그 언어 환경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자신이 정말 바이랭골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 너무 쉽죠? 누가 여러분들어 그 사람 정말 불어 잘해, 그 사람 정말 영어 잘해, 그렇다는 거는 바이랭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테스트 방법 치고는 너무 쉽죠? 공용어가 2개 이상인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어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스위스와 캐나다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또 스위스에서는요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이태리어와 로망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는 우리 한국 교민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토론토는 그 영어권인 온타리오 주에 속하고 있죠. 이 온타리오 주에는요, 차로 몇 분만 달리면은요, 프랑스어권인 퀘벡주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인 거겠죠. 그래서 자연히 영어와 프랑스어가 그쵸? 이 두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한 거와는 달리요, 프랑스어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 그 뒤에 프랑스어를 정식으로 가르치고요. 또 영어권에서는 그와 반대로 그렇게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요, 프랑스어권에 거주하는 학생은 집에서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법을 도입했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바람에 혼동이 아이들한테 오지 않을까 하고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와 관찰 결과에 따르면요, 오히려 이 두 언어에 대한 이처럼 학교와 가정에서 별도로 또 그러나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요, 지적으로도 상당히 빨리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아하. 물론 간혹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이는 한 언어를 배울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고요, 반드시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교육이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외국어 조기 교육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외국어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어를 일찍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부형들, 그죠?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쵸? 아이들은요, 어떠한 언어를 익히던 간에 보통 생후 한 1년이 지나게 되면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만 4세가 되기 전에는 이미 문장 구조를 다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 하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언어 습득은요, 보통 생후 18개월에서부터 6세 정도까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듣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소리를 따라 하기도 하고요. 그쵸?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하면은요, 오히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반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임이라든가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같이 놀면서요, 외국어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녀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가장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 발음이겠지요. 많은 엄마들이 발음에 좀 자신을 없어 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엄마들 정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요. 발음이 설사 좋지 않더라도 엄마가 직접 생활 영어로서 아이에게 말하고 영화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한 친구의 아들이요, 외국에 체류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에 아주 너끈히 입학을 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들의 영어 잘하게 된 비결을 물어보니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 거의 매일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한 20-30분 정도 늘 영어 비디오를 자연스럽게 틀어줘서 들려주었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는요, 아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했지만은요, 나중에는 생활의 일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엄마들은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문구를 익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쉬워요. Did you sleep well? 잘 잤어? 그리고 또 형이 동생을 때려서 울면은 say sorry to your brother. 그쵸?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라고, 네. 이렇게 간단한 일상 표현들을 영어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하면서요. 또 같이 역할놀이를 하면 아이는 정말 너무 즐거워하고요. 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즐기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외국어 학습에 조바심은 금물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요. 꾸준히 반복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6개월이 지나면 슬슬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바심 갖지 말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이 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를 언제부터 배우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봐요. 아비안또!